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신세아입니다. 오늘은 MZ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MBTI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한 김혜인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 어떤 내용 가져오셨나요? 네, MBTI가 요즘 핫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이 MBTI를 활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재미로 보는 걸 넘어서 과몰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회사에서는 사실 적성검사라는 거를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격의 장단점을 말하라는 문항이 이제 여기에 있기도 한데 MBTI를 활용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자의 성격을 묻는 경우는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INFP는 지원 불가입니다. 라는 등 특정 유형을 제한하기도 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관련 내용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MBTI는 ENFJ입니다. 이게 섬세하고 내성적이라서 사회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들은 방송 토론회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들의 MBTI를 밝혔습니다. MBTI는 총 16개 유형으로 나누어 사람의 성격을 진단하는 일종의 심리검사인데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나와 관계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를 알려주는 이 검사 도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소셜 미디어에 조금 더 빈번하게 등장하고 이제 뭐 파도를 탄 거죠. 거기에는 말씀드렸던 이 10대에서 30대 세대들이 워낙에 자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맞닿아 있는. 그런데 이 MBTI가 최근 구직 시장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MBTI를 묻고 특정 성향의 지원자만 고용하겠다는 기업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SH수협은행은 MBTI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인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직무 분야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유명 식품업체 아워홈 역시 자기소개서에 MBTI를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소개하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 구직 공고뿐 아니라 규모가 꽤 있는 기업들에서도 MBTI 결과를 요구해 논란은 커지는 상황. 2030 취준생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체적입니다. 기업에서 MBTI를 사용해서 채용하는 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MBTI 결과로만 하는 거는. 근데 같은 MBTI여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 성격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데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일 뿐 채용이나 직무 배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논란을 일축합니다. MBTI가 그 평가의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본인의 강점을 좀 더 잘 부각할 수 있도록 요새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하지만 MBTI가 2로 시작하는 분을 우대한다. 특정 유형은 지원 불가라는 등 공개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구인 공고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MBTI의 기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회사가 개인의 성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MBTI의 기본적인 목적은 다양성이 존재하는 세상을 만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성은 다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자라고 하는 건데 지금 거기부터 지금 근본 목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업무 환경, 업무 상황에서 그렇게 좀 개방되고 자기다움을 드러내는 이 환경인지부터 저는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MBTI는 개인 성향을 보여줄 하나의 지표일 뿐 직무 능력을 가늠할 채용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병리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하는 도구도 아니고 나는 무엇을 가장 편안하고 좋아하는지 이걸 알아보는 도구로. 고질적인 취업난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그야말로 취업 절벽에 내몰린 취업 준비생들.
가뜩이나 취업도 어려운데 MBTI가 또 다른 관문으로 급부상하며 이젠 성격도 스펙이냐는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혜인입니다. 네, 재미로 즐기더니 MBTI가 입사 지원을 할 때도 활용이 된다니까 좀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만은 좀 않을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이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진 않나요? 네, 아무래도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MBTI 유형이 채용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제가 김정현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를 만나서 관련 내용을 직접 들어봤는데요. 김 변호사는 일단 30인 이상 기업에서 채용 절차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면서도 MBTI는 해당 법에서 금지하는 영역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적 자체의 영역이긴 하죠. 다만 이제 뭐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채용 절차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채용 절차법에서는 저희가 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직무 수행하고 무관한 개인 정보들은 요구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MBTI 검사지 같은 경우에 이런 채용 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인 정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서 살펴봤듯 어떤 곳은 뭐 외형적인 이 유형만 지원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또 뭐 INFP나 ENTP는 뭐 지원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등 좀 특정 유형을 제한하는 채용 공고들이 좀 곳곳에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유형을 우대한다거나 제한한다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신체적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이런 것이다 라는 정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아주 고비용의 특별한 검사를 요구를 하면서 어떤 유형의 사람만 뽑겠다든지 뭐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신체적인 차별이 또 될 수가 있지 않을까. 네, MBTI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뭐 저도 그렇긴 하지만 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는 이 무료 간이 검사 결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식 검사가 또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무료 간이 검사는 정식 MBTI 검사가 아닙니다. 한국 MBTI 연구소 김재영 연구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은 다양한 MBTI 무료 간이 검사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그 인터넷에 지금 많이들 MBTI로 오해하시고 그게 MBTI인 줄 알고 하는 검사의 문항 중에는요, 정식 문항이 단 한 문항도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MBTI는 양자택일입니다. 강제 선택형이에요. 두 개의 문장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두 단어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네, 전문가의 말을 듣고 왔는데 이게 그렇다면은 간이 검사가 정식 검사에 뭐 저작권을 침해한다든지 이런 소지는 없나요? 네, 일각에서는 간이 검사가 저작권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말도 나오기는 합니다. 개개인의 MBTI는 4가지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료 간이 검사의 경우 이 4개의 코드 뒤에 알파벳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제 MBTI는 ENFP인데요. 제가 무료 간이 검사를 해본 결과 ENFP-T라고 해서 뒤에 이 T라는 코드가 더 있는 겁니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뉘는 기준도 다르고 코드 자체도 코드만 이니셜만 이 동일한 것처럼 이제 써놓은 것이지 다른 용어에서 떼오기 때문에 안 좋게 얘기하면 정말 저작권을 살짝 우회하는 어찌 보면 저작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피하려는 선택을 했다라고. 네, 그렇긴 하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좀 힘들다는 게 법조계 설명입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인터넷 무료 성격 검사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매우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작권법상 보호가 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이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성격 유형 명칭 부분을 일부 차용한 정도로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좀 단언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 네, 좀 마지막으로 김 기자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한국 MBTI 연구소에서 직접 정식 검사를 좀 받아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무료 간이 검사와 좀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네, 제가 간이 검사와 정식 검사 모두 해봤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식 검사 결과에서는 외향을 나타내는 이 코드 안에서도 또 성향이 분류가 된 건데요. 저희 경우에는 외향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관심사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속마음을 알기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MBTI를 서로 좀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즐기는 건 좋겠지만 정식 검사가 아닌 것을 좀 기업 채용에 활용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 10% 수익이 보장돼 약 200만 명에 육박하는 MZ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청년희망 적금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가입 신청 폭주로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모으자 곳곳에선 혼선이 빚어졌고 정부가 숙고 없이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은행 앱까지 터져버렸던 청년희망 적금 사업의 한계와 잠재적 문제점을 석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 38만 명을 예견했던 정부, 수요 예측에 완전 실패했습니다. 사전조회에만 예상치의 5배 가까운 200만 명이 몰렸고 역대급 금리 혜택을 자랑하던 청년 희망적금은 출시 초기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측에 실패한 건 국회도 마찬가지. 금융위원회가 청년 희망적금 가입 계좌를 연 38만 개로 계상한 것을 두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가입 예상 계좌 수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실제 가입을 시도해봤는데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나 오늘 못하는 거 아니겠지? 대기자만 수천 명, 일부 은행 앱은 오류의 반복입니다. 답답함과 조바심에 직접 은행을 찾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근데 오브제를 해도 너무 과부하가 돼가지고 안 된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기대면 안 되신 분들이 여기 오시는데 여기도 안 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오전에 신청자가 몰린다는 말에 오후에 다시 가입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대기 시간 30분. 이것도 다시 안 되네. 고객 유치에 혈안이 됐던 은행들은 앱 폭발이 부끄러웠는지 취재를 극도로 꺼려합니다. 솔직히 저희 영업부에서 인터뷰하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온라인상에선 가입 오류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는데 누군가에겐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정부는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 희망적금은 지난해 총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 소득이 없어 가입하지 못하고 작년에 취업한 직장인이나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는 2021년 소득이 오는 7월에나 확정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까지 만들어줘야 하느냐 질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적금 가입 조건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국내 183일 이상 거주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자료가 없어 가입하지 못하는 신규 취업자를 위해 하반기부터 청년 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가입한 대상에게 나갈 지원금만 1조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이는 실정.
신중하지 못했던 정부의 구상과 고무줄 예산 처방이 재정부실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입니다.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보여줬던 청년 희망적금 가입 실태.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들의 척박한 현실을 가볍게 보진 않았나 반성할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코너에선 3.1절과 우길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얘기해보겠습니다. 지난 1일은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는 3.1절이 꼭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서울 지하철 2호선 삼성역 광고판이 때 아닌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온라인상에서는 논쟁거리가 됐는데요. 바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 그림이 포함된 광고가 게시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광고는 중국 팬들이 걸그룹 아이즈원 출신 미야와키 사쿠라의 생일을 기념해 내건 것이었고, 왼쪽 하단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그림이 포함되며 네티즌들의 비난이 들끓은 겁니다. 어떤 네티즌은 일제로부터 싸운 3.1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우길기가 서울도시 한복판에 걸리다니 기가 차다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광고를 만든 사람들도 문제지만 돈 주면 다 걸어주는 삼성역도 문제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눈치가 없다, 저걸 꼭 했어야 하나 등의 수많은 비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초 이달 말까지 게시될 예정이었던 이 광고는 한바탕 소동이 일자 같은 날 오후 1시에 내려갔습니다. 이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곳은 바로 서울교통공사. 저걸 승인한 서울교통공사도 문제 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검토도 없이 올리나라는 식의 부정적 의견들이 커지자 교통공사는 부랴부랴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부적절한 디자인이 포함됐다는 것을 인지한 직후 즉시 광고 대행사에 도안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 전까지 해당 광고는 내린 상태라며 향후 광고물 심의 시 국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물은 제외해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중히 도안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하철 광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현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과 4번 출구 방면에 걸려있는 고 변희수 하사의 광고판 역시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하사를 추모하기 위한 광고를 걸어놓고자 광고비를 모금해 서울교통공사에 광고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해당 사안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광고 게재가 공사의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 게시를 승인하지 않았는데요. 공대위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교통공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통공사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성차별, 혐오, 정치 등의 의견이 담긴 의견 광고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되고, 특정 이념, 종교를 부각하거나 외모 지상주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 인종, 연령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왜곡된 시각, 광고주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등에도 광고 게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공사의 결정에 공대위는 소수자 혐오이자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이 진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교통공사에 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광고판에 광고주의 의견이라거나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풀 여지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하다며 교통공사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공대위에 또 한 번의 항의 공문 발송 끝에 결국 신청 7개월 만에 실리게 된 변하사 1주기 추모 광고.
지난 2018년 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앞두고 서울 시내 지하철에 일제히 축하 광고가 실렸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교통공사는 정치인 생일 축하 광고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내부적으로 꼼꼼히 심의했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 심의 기준에 위반될 소지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광고 게시를 승인한 바 있어 이때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왔었는데요. 지하철 역사라는 공적 공간을 이용한 광고 심의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교통공사는 더 이상의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 형평과 균형을 갖춘 명확한 심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지난 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격적인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재외국민 투표 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 등을 의미합니다. 이번 대선 재외투표는 지난 2월 23일부터 28일 사이 115개국의 219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재외 유권자 22만 6천 명 가운데 16만 1천여 명이 참여해 71.6%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외투표가 끝난 마당에 단일화가 이뤄져 안 후보가 사퇴하게 된 상황. 만약 유권자가 안 후보를 찍었다면 해당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 사표가 되는 걸 막아달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청원인은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 후보가 윤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겠다고 나섰다며 이미 재외투표소 투표가 완료된 상황인데 지금 상황대로라면 안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이들은 유권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동 사표 처리가 돼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인은 재외투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재외투표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라며 투표가 유권자에게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에 있어서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고 있으니 먼 걸음도 감수하고 내 표를 던지러 기꺼이 나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두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단일화를 한 건지는 궁금하지 않다. 투표를 다 끝낸 이후 후보 사퇴로 인한 강제 무효표 처리는 그 표를 던진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는 재외국민 투표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후보 사퇴 기한을 재외국민 투표자 투표 이전으로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하며 청원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재외국민들은 청원인의 말대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재외국민들의 말입니다. 해당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요건을 빠르게 충족해 오후 1시 30분 기준 2만 5천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선거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 적용으로 인해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이 같은 안 후보의 사퇴를 두고 재외국민뿐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선택이라고 평가하지만 안철수라는 인물 자체에 무게를 싣고 지지했던 이들은 실망스럽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무도 지지하는 사람은 없을 것, 비행기값 아까울 듯, 안철수법 꼭 만듭시다 등 단일화를 비난하며 청원 내용에 동의하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반대편에선 진정한 안철수 지지자라면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맡아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도록 지원해야 한다. 단일화를 비난하는 건 늘상 허공에 칼만 휘두르기를 바라는 거냐며 단일화에 대해 지지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잇따라 나오는 안 후보에 대한 성토성 발언을 의식해서인지
안 후보는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명의로 당원들에게 사죄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직 더 좋은 대한민국과 시대교체를 열망하며 저의 단일화 결심에 반대하고 실망하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우선 깊이 사죄드린다며 저와 함께 거친 광야에서 꿈꾸고 노래했던 우리 일당백 당원 동지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당장 눈앞의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승자 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정부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길, 과학과 실용의 길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갈 것이라며 은혜 결코 잊지 않겠다. 항상 고맙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